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편이 있나? 이변입니다.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네, 이런 편이 생겼군요. 이 자리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누구세요? 이광철입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 두 사람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아, 이 네. 빈자리, 이 허전함 어떡할 거야? 이 분노는 또 어떡할 거야? 그죠? 어디 갔어? 주민! 주민아! 아, 근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니까 네. 주민아 이럴 수도 없고 참. 왜요? 주민아라고 외쳐 불렀던 거는 비디오이든 뭐 오디오이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나요? 네. 아, 박주민 변호사님이 어제 급하게 연락이 오셨어요. 오늘 이완구 총리가 안산을 방문하게 돼서 그 현장에 가보셔야 해서 부득이 지금 오늘 녹음 날짜부터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이 네. 4월 16일 오전 9시 저희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일정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이후 일정에 다른 녹음 시간을 잡아서라도 녹화 시간을 잡아서라도 세 명이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요. 남은 일정들이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네. 박 변호사님의 공백을 충분히 메꾸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뭐 그 박주민 변호사님이 그동안 유가족들과 세월호 문제에 대한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오셨고 그래서 오늘 뭐 자리를 좀 같이 하지 못하셨죠. 네. 어쨌든 주민아. 네. 어제 이제 저녁 늦게 문자가 4월 15일? 예, 4월 15일? 어제 4월 15일 우리 녹화하고 있는 오늘 전날 늦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장난감 때문에 안산을 가야 한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박 변호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눈물 흘리는 장난감? 그걸 이제 저희 가족하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의 친부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이의 친부. 예, 아이의 친부와 안산에 누가 장난감을 납품하나 보다. 근데 왜 변호사님이 완구를 받아야 되지? 하는 순간 생각이 난 거죠. 이완구 총리 그 문제였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또 같이 밀착해서 하시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또 하필 또 녹화 날짜를 잡다가 보니까 4월 16일이었습니다. 숙연하게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의 부재도 저희의 마음을 또 헛헛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1년 전에 오늘을
떠올려 보면 뭐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다 일면에서 세월호를 다 추모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근데 아침에 제가 이 방송 이제 녹화를 위해서 나오면서 우리 두 딸 애를 제가 좀 꼭 안아줬어요. 네. 아, 그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침에 제가 이제 신문 검색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어떤 기자가 인용했더라고요.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적어놓는다. 사랑해. 이렇게. 아,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 아침에 제 딸도 그렇고 정말 지금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구천을 떠들고 있진 않을까 그 넋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그 죽어간 아이들 304명 이라고 그러던데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영혼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게끔 세월호의 진상을 다 마저 낱낱이 밝혀내고 또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바꿔내고 그래야 그 영혼들이 좀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4월 16일을 누구나 다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어제같이 생생한데요. 벌써 1년이란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벌써 1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1년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4월 16일과 관련해서는 미안함, 죄스러움, 그런 감정들이 앞설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리고 1년 동안의 내 모습이 과연 그 친구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달려왔는지 참 어떤 말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아침입니다. 예, 뭐 저희 방송이 남들 하는 얘기는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난민가 어디로 가신다죠? 가시죠. 가라. 가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가서 살아. 살아. 오지 마라. 제발. 난민은 어떡하라고. 남미 인민들은. 아, 정말 창피. 무슨 죄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분노가 아니라 정말 이제 창피해요. 저런 사람을 내 나라의 대통령으로 두고 있다는 게. 저희가 무슨 군부 독재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은 우리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수장 헌법기관이고요. 그래서 예. 나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창피해요. 어제 특히 이완구 총리 이런 지금 성완종 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단호히 대처한다, 용납하지 또 않는다라는 얘기를 유체이탈 화법으로. 그걸 보면서 예. 야, 당신 문제야. 당신 문제거든. 지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요.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그 국민들의 생명이 천천히 이렇게 수장되어 가던 그 시각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늦게라도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 아까운 목숨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저런 사람이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예, 그 숙연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그 영남제분 살인 청부로 그 돌아가신 그 최지혜 양의 그 오빠, 하지혜 양의 오빠가 있어요. 근데 그 오빠분이 본인의 SNS에 이런 글들을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 순간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를 가끔씩 떠올려 보지만 누군가가 그 장면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게 막 다시 재현을 하면서
본인을 아프게 할 때 그게 과연 유아족을 위한 길이겠느냐. 정말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했었고 그런 것들이 또 가족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맞닥뜨려야 하고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잖아요. 그것조차도 채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했더라면은 진작에 마무리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위안과 평온의 시간을 드려야 마땅한데 아직도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잔인한 순간을 그것이라도 지금 그분들에게는 넘고 가야 될 어떤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예,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떠올렸던 네. 것이었습니다. 예, 저희 뭐 박근혜 대통령님 나가십니다.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이어가면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나가시나요? 이거라니요. 눈물 흘리는 장난감? 지금 저희가 할 거예요. 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날 녹음하던 날 아침에 막 경향신문 기사를 접하고 와서 저희가 충분한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그간에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뭐 일파만파로 그렇죠.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네,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근데 진짜 실제로 네. 정말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참 대한민국인데 제가 보면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예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지금 이 사태를 가장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일 거예요. 4월 29일 날 지금 재보궐선거가 네. 예정돼 있잖아요. 네 군데 다 패한다. 근데 지금 그 걱정을 새누리당이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그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고, 근데 참 경향신문도 굉장히 영리하게 대처했다고 하면 결례가 될까요? 그거를 조금씩 네. 하나씩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과거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팩트를 검찰과 정권과 조중동이 장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의제 설정이 보면 조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정권과 검찰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의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끌려가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 네. 수사였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팩트를 경향신문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진짜 핵심의 의혹에 있는 친박 이완구 눈물 흘리는 예. 장난감을 포함해갖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경향신문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 다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나 전화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도 전화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완구도 전화했다. 예. 유승민도 전화했다. 예. 다들 막 자백을 다 시작했죠. 이병기도 전화했다.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성완종이 죽기 전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했는데 나랑 전화했다는 얘기를 했겠지. 했겠지. 여기서 내가 차라리 먼저 가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러는 한편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냐면 경향신문 니네 빨리 까라. 그렇죠. 그래갖고 종편들이 경향신문이 장사를 한다. 그러고 언론의 윤리적 책임까지 그렇죠. 들먹이면서 막 그러고 비난을 김무성도 했었죠. 공개적으로 경향신문을 막 압박하고 심지어 권성동이라는 작자는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그 사람요 예. 정치검사의 전형이거든요. 예. 권성동이 경향신문사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막 이런 막 황당무계한 발언들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팩트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의제 설정을 예. 진짜 오히려 예. 진짜 무슨 누구의 유불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경향신문이 입장을 밝혔잖아요.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정치적 상업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힌다고 하는 네. 언론 윤리에 맞게끔 그리고 유가족과 고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그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적절했던 것 같아요. 뭐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명제 아래에서 이제 다른 뭐 윤리라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지금 탓탈파는 안 되는 것 그럼요. 같은데 저희가 보통 소송 진행할 때, 그러니까 원피고가 민사소송이건 뭐 또는 검사하고 이제
쌍방에 서 있는 형사소송이건 간에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 요만큼만 내놔보는 거죠. 나한테 이런 서류가 있는데 그 결과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돼 하면은 이제 피고가 아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서류만 바탕으로 해서 변명을 해요. 근데 거짓말인 거는 다음 서류에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증거를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줄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재판은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서 마지막에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드러난 임기응변적인 거짓말들로 비추어 그 피고의 태도 또는 피고인의 태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진술에 가는 방법이죠. 지금 예. 여러분께서는 아주 고퀄의 변론들을 지금 예. 듣고 계신 거죠. 네. 누구나 다 아는 변호사면 누구나 다 아는 아 근데 이제 제가 경향신문을 보면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대정부 질문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장난감께서 목숨을 내놓겠다. 네. 내가 서원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경향신문이 일면으로 예. 비타 500 얘기를 딱 깠잖아요. 아직 증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네. 교묘한 말이었어요. 이완구 총리가 법률에 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묘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증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음. 이 양반이 있잖아요. 35살에 음. 이 양반이 홍성 출신이신데 35살에 홍성경찰서장으로 부임이 돼요. 근데 이게 서울이야 경찰서장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동네 이 지방으로 예. 가면요. 아유. 경찰서장은 거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렇죠. 지역 유지를 뭐 주물럭주물럭 할 수 그렇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진짜 군수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예. 이게 수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음. 정보를 취합하고 나이 35살에 예. 자기 동네에 자기 출신 지역에 경찰서장으로 갔으니 그 동네에서 이 양반이 어떻게 저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45살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정말 이런 경찰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정말 빠삭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빠삭하다. 빠삭한 거죠. 목숨을 내놓겠다. 이거는 이 양반 입장에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죽지 않는다. 같이 죽자. 그 얘기였어요. 그렇죠. 내 목숨을 내놓겠다. 아, 그리고 내가 의원들 후원금 내역 다 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양반이 정말 양아치 같았어요. 총리 그때 그 청문회 할 때 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했던 발언들 있잖아요. 내가 다 꽂아주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처세를 경찰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증거 발언 그리고 어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그러게요. 그런 거짓말 얘기를 좀 이따 또 해볼 텐데 그 중에서 그 또 증거법적인 네. 인식이 확실하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경향신문 보도가 있고 난 뒤에 그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구의회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요. 여러 차례나 전화를 하는데 15번인가. 예.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 전화로 받질 않으니까 번호를 바꿔가지고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변명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하나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핸드폰을 2개 쓰고 있는 게 밝혀진 밝혀집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확인해 볼 바지만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하나다. 혹시 스마트폰은 하나고 하나는 예전 그렇죠. 그 투지폰 투지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교묘하게 언어 구사를 한 사람이에요. 참 이완구 총리를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국회에서 4월 15일 날 원세훈 판결 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의뢰인이시기도 한 진선미 의원님이 네. 이제 주최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주최하는 거였는데 말미에 진선미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청문위원이었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총리로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 저자는 트로이의 목마였다. 신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원세훈 이제 대법원 가갖고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나는 신의 섭리를 믿는다. 그 이완구도
그렇게 총리감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입성을 가가지고 하더니.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완구가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인준이 됐고 가서 어떠한 부패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어떠한 부패의 1호가 이완구가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의 섭리를 믿는다 진삼 의원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예. 그래서 이 신의 섭리를 믿고 희망을 갖자 이제 이런 취지로 예.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완구를 비롯해서 그 성완종의 메모에 있었던 8명 네. 하나같이 뭐 모든 사람이 지금 언론에다가 대언론 메시지를 던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죽은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하지 추가 증거는 없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네. 애써 무시하는 뭐 그 항변 이상은 뭘 할까 싶긴 한데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적으로 앞으로 이제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까지 염두했을 때 지금 드러나는 의혹들이 얼마만큼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드러난 증거들의 가치도 한번 평가해보고 향후 또 추정될 수 있는 뭐 어떤 요소들이 더 추가가 되면 이게 네. 유죄로 입증될 수 있고 사실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많진 않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또 사실. 사실. 자, 뭐 뭐니 해도 이 뭐 우리 장난감, 눈물 흘리는 장난감 지금 우리 박 변님과 함께 계신 그분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뭐 사실은 그런 예상이 있었죠. 홍준표가 1호가 될 거다. 왜냐하면 홍준표는 측근을 통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정황이 먼저 밝혀졌죠. 먼저 밝혀졌고 예. 그분도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진실을 예. 밝히겠다고 얘기했고 또 무엇보다도 홍준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겠다 이랬는데 홍준표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1호가 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이완구 이 양반이 목숨 운운했는데 경향신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 500을 딱 따고 그 비타 500에다 5만 원짜리를 넣으면 예. 3천만 원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확 예, 남는다고. 많이 남더라고요. 막 더 넣고 싶게 그러니까 어떻게 3천만 넣었을까? 한겨레가 또 실험을 해갖고. 예. 아, 저희 패치님들도 그거 실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 돈이 있으셔? 아 진짜 비타 3천으로.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이완구 총리가 거의 전면에 부각이 되고 있는 여당에서도 상황인데. 그렇게 뭐 지목을 했죠. 근데 이제 수사에 말씀하신 지목을 것처럼 하고, 예. 지금 현재 드러난 증거들만 놓고 보면 네.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고인의 예. 음성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때 재보궐선거 때 부여 선거상부서에 가서 돈을 줬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이제 밝혔던 비타 500 관련 얘기들이 네. 있는 것이어서 지금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이완구 총리가 그때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만한 사실 증거들은 고인의 진술 말고는 없는 거죠. 직접 증거는 이제 그렇죠. 진술밖에 없긴 그런데 한데 예. 사실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예.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고인이 이 돈을 이렇게 운용했던 내역이 담긴 USB를 확보했다는 진술이 있고 그리고 그 고인의 주변에서 그러한 돈을 주고 이런 데 대한 내역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검찰이 지금 현재 이제 계좌 추적을 이미 다 마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성완종 고인이 이 운용했던 비자금의 이제 내역들이 금융자를 통해서 이제 확보될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뇌물죄 관련돼서 변론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들을 보면 일단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먼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옆에서 이제 예를 들어 수행비서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회계를 맡은 격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두 번째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을 줬다고 말했던 그 지역의 휴대폰 기지국 그 접속 내역 같은 네. 것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로 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수사를 하는 거 봤더니 이 사람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돈이 인출된 사실. 이런 돈이 이 계좌에서 얼마가 인출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사들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퍼즐 맞추기죠. 예, 예. 이런 모자이크처럼.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완구 총리를 포함해서 문제가 된 8사람의 이제 물론 이완구하고 이병기는 돈의 액수는 적혀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3천만 원이 나와 예. 진술로 나와서 그렇게 아마 수사를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증거가 지금 하나만 드러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물론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사람의 진술이라서 훨씬 더 이제 신뢰가 높다라고 이름 평가하잖아요. 이제 법정에서는 죽기 직전에 하는 말, 유언과 유사해서 이름 신뢰가 높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들이 나와서 신빙성을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 말에서 언급되었던 장소, 시기에 두 사람이 만났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사실을 확인해 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측근, 그 이완구 총리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운전기사, 그 가까이 곁에서 가장 내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운전기사가. 모든 그렇죠. 사건이 운전기사에 의해서 많이 터트려지거든요. 운전기사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날 독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방안 밖에는 지역 신문 기자들도 좀 있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한 추가 진술도 지금 가능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증거. 아까 제가 초기에 법정에서 저희가 하는 그 증거를 내놓고 변론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완구의 거짓말. 바로 피고인의 태도입니다. 이완구의 거짓말. 경향신문이 굉장히 머리 좋게 잘한 건데요. 이완구가 연이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너 왜 거짓말했어? 윤리적으로 넌 너무해 정도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로 미루어 보아서 사실이 어느 정도 어디쯤 진실이 어디쯤 가 있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바로 나침판이라는 거죠. 이완구 거짓말 말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볼까요? 예. 대본에 없는 얘기를 막. 대본이 꼭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들이 그 이제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도 네. 짚었더라고요. 예. 이완구는 왜 저렇게 거짓말을 예. 할까요? 내역별로 했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도 예.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얘기도 예. 내가 쓰는 스마트폰은 예, 내가 그다음에 쓰는 스마트폰은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나는 성완종 씨로부터 어떠한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 예. 후원금. 다른 돈 말고 후원금이라고?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후원금이 아닌 다른 이제, 돈. 예, 다른 돈을 받았다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늘 이게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나중에 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경찰 실무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그런 식의 이렇게 네네. 나는 내가 언제 내가 돈이라고 그랬냐 후원금이라고 그랬지. 그렇죠. 나중에 증거가 그러니까 나오면. 내가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잖아. 한 대밖에 안 쓴다니까 이런 식의. 그 사실 성완종 씨하고는 이제 뭐 그렇게 안면이 없는 사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막 친하게 옆구리 꾹꾹 찔러가는 사진이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뭐 유세와 관련해서 거짓말들이 막 나오기도 했었죠. 2012년도는 본인이 그때도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고 그랬어요. 아, 예. 처음에는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관여 안 했다. 관여 안 했다. 관여 안 했다. 근데 이제 명예선대본부장이었어요. 충남 지역. 네. 명예선대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명예선대본부장이었지만 유세는 안 했다. 그랬더니 유세 안 했다. 유세 영상이 나왔어요. 유세 영상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뭐 모든 유세장이 게 한두 번 갔다. 한두 번 갔다. 그리고 또 하나 웃긴 게 2012년 12월이 대선이었다면은 그 아파가지고 유세장 안 갔다는 사람이 2012년 9월인가 10월인가에 정치 복귀를 선언하고 쾌유 환영식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팠는데 안 아픈 척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본인 입에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이른바 이완구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처세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게 그냥 하나의 단면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완구 총리의 사례를 모든 공직자,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다 그렇게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실 왜곡돼 있는 거죠. 예.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그런 뒤에서 앞에서는 뭐 고고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온갖 추잡한 짓을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자, 근본적 윤리의 문제를 얘기해 보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누가 되는 언급일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신 성완종 씨도 사실은 그러한 처세를 통해서 네. 사실은 기업을 일구고 정치를 해 오셨잖아요. 돈을 주고 보험성으로 여기저기 다 마당발로 인맥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물론 성완종 씨에게 가해졌던 그런 수사의 칼날은 형평성 차원에서는 저는 결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돈을 주고 관리했던 인맥들을 통해서 구명을 호소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차갑게 외면하니까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성완종 씨 사례가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 다 상응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공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하고 제도와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저는 그런 격가지로 빠져가지고 아유, 질책. 굴러가고 계시길래 그러니까, 네. 다시 끌고 왔어요. 일로 와라. 예. 어디 가니? 그런 거짓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끝날 것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분명히 네. 유의미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추가해서 수사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이 구명운동을 한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완구도 포함되고요. 거기에 김무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물론 이건 추측이고 뭐 드러나 봐야 아는 거겠지만 수사의 발단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명의 대상자, 구명 전화를 했던 그 통화 상대방은 충분히 용의선상에 올려야 마땅한 것이 다급합니다. 이 사람 다급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요. 일개 초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초기에 목 날아간 일개 초선 의원이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요. 만나기도 했다고 하죠. 네.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탁을 해도 된다라 응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물론입니다. 뭐 음성적인 돈이 아니라 양성적으로 뭐 후원을 했다든지 뭐 다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또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자 물론 이제 검찰은 8명에 한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고 또 2012년 대선 자금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실 그 8명이 다 쟁쟁한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뭐 김기춘, 예. 허태열, 예. 그다음에 이병기 지금 현재 실장, 예.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완구, 또 홍준표, 그다음에 인천시장 하는 유정복, 그다음에 부산시장 예. 이제 부산시장은 이름은 검명이 안 됐지만 서병수 예. 인 그때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예. 뭐 거의 그 사람이죠, 뭐. 아마 뭐 사무총장을 했던 예, 경력이 있다 당사무총장을 보니까 해서 예. 다 이런 분들이 정말 친박의 실세 중에 실세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제 뭐 조금 있다 이제 우리 검찰 수사팀 얘기도 자연스럽게 네.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무엇보다도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도 수사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직을 내놓는 게 맞다. 지금 사실은 그 라인들이 이게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압을 타는 경로가 네. 그렇게 되잖아요. 자, 수사검사가 총장한테 보고하고 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도 뭐 이제 허세 총리는 뭐 그런 보고도 못 받지만 실세 총리들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체크하고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청와대에는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지만 청와대가 총장이나 그러니까 수사 검사가 총장이나 법무부를 건너뛰어서 바로 청와대하고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허세일 때 그러는 거죠. 이제 힘이 있는 총장이 가면 총장을 거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고. 네. 근데 지금 현재 구도가 김진태 총장의 물론 이제 수사팀장은 문무일 검사장이지만 김진태 총장의 법무부 장관 황교안 그리고 국무총리 이완구 청와대 민정수석의 우병우가 갔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네. 그 거의 뭐 그 사람도 뭐 거의 양땡치 뭐 이런. 양아치? 계속 얘기하세요. 아 네. 우리 이제 변론을 해주실 거죠?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런 라인으로 보면 지금 이병기하고 이완구는 네. 완전히 그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내사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그죠? 근데 피의자가 지금 검찰을 받는. 둘러싼 힘의 역학관계에서 음. 김진태 총장이 사실은 최동욱 총장이 선임되게 됐던 게 네. 그때 김진태도 싫고 사실은 그 세 명이었잖아요. 김진태, 최동욱, 그다음에 그 법무부 차관했던 그 성접대 누구였습니까? 김학의. 김학의. 네. 세 사람이 올라가서 결국은 정권이 마음에 드는 박근혜가 고분고분 말 잘 듣겠다 했던 사람이 김학의였잖아요. 예. 근데 김학의가 뭐 스캔들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쳐졌죠. 내쳐졌죠. 그러면서 검찰 그때 뭐 인사위원회인가 뭐 그 검찰총장 인선위원회인가가 해갖고 최동욱을 밀어서 최동욱이 이제 돼갖고 사실인데 그때 김진태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깐깐해가지고 우리 말 안 듣는다. 그런데 어쨌든 최동욱이 낙마해가지고 김진태가 올라왔는데 그런 깐깐한 사람조차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 검찰 인사에서 김진태가 밀어갖고 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병우 라인으로 전면 배치되고 네. 검찰이 그러면서 이명재 전 총장이 청와대 민정특보로 가면서 검찰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구도. 결국 김기춘이 물러나면서 이명재를 들여놓고 검찰을 통제하는 라인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현재 김진태가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느냐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 라인으로 보면 얼마든지 검찰 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성완종 씨가 자살하고 그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경향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보도를 접하게 됐지만 그 메모는 이미 검찰의 손에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있었죠. 보거든요. 예. 그 전날 그러면 청와대는 이미 아니 알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득 궁금해서 사실관계가 한번- 그렇죠. 아침에 예. 이 양반이 집을 나서면서 경향신문하고 통화를 하고 네. 메모지를 꽂아놓고 네.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리고 현장을 수색하면서 이제 통화 발신지 추적해가지고 예. 그러면서 입수한 거니까 그러면서 입수한 거고 경향신문 보도는 다음 날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사이에 이제 그 발빠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저는 자, 한번 사실관계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메모를 입수했어요. 네네. 검찰은 입을 봉했죠. 네. 메모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경향신문이 완전히 진짜 대특종을 하면서 빵 터트리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은 그 돌아가신 날 메모를 입수하고 청와대하고 즉각 정보를 공유했을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예. 아니, 저도 뭐 그렇게 추측하고 한번 정말 떠올려 본 그야말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예. 청와대와 검찰은 멘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덮자. 쉿, 셔럽. 딱 했는데 경향신문이 펑 터뜨리고 나온 거예요. 경향신문이 하루만 늦게 터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덮고 있었던 모양새를 한 번 더 지켜보고. 네, 이제 그래서 검찰은 네. 판단을 했겠죠. 자, 이 메모를 어떻게 할 거냐. 까냐 마냐. 결국은 검찰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이거를 만약에 덮었을 때 진짜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경향신문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검찰도 경향신문이 어디까지 팩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 국면을 이끌어간다는 말이 맞는 게 검찰도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경향신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중동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다 자진해가지고 나 전화 받았다. 얘기를 하고 검찰도
야, 경향신문이 이거 혹시 이 메모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음, 통화를 하면서 고인이 나 메모지 있다.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정말 검찰은 조직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예. 정말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이 메모를 자진해서 오픈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또 하나 제가 잠시 격가지로 가보겠습니다. 뭐 얼마든지 가시죠. 네. 경향신문이 어쨌든 전체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JTBC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의 윤리 얘기를 하면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법률적인 것만 한번 짚어볼까요? 대본에 없는 얘기를 막. 대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뭐 언론에 이미 나온 거니까 뭐 실명을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경향신문이 녹음 파일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보안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김인성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 그 녹음 파일을 입수하겠던 김인성 교수님을 통해서 JTBC에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거는 뭐 김인성 교수님도 그 사실에 예,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책임을 통감한다는 예. 입장을 표명했던데. 그런데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유족이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경향신문이 어쨌든 간에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녹음 내용이고 경향신문의 일방 당사자가 또 있었고 이런 녹음 내용을 허락을 받지 않고 김인성 교수님이 가져갔고 네. 그게 언론에 전달이 됐다. 이 과정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일단 것 같아요. 지금 유가족 측은 경향신문사도 보니까 절도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절도죄라고 하는 게 재물이 이제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녹음 파일을 이미 검찰에 원본을 제출하고 그 사본일 텐데 과연 그 사본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봐야죠. 그러니까 USB 같은 매체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가 두 개로 나눠서 네. 봤을 때 일단 그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매체 자체는 경향신문 사거나 유족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김인성 교수님의 자기 그렇죠. 뭐 USB라든지 자기라든지 아니면 뭐 예. JTBC한테 받았던 예. 여기다 담아주세요. 뭐 해서 할 거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과연 어떤 절도의 대상으로서의 재물에 해당할까? 예. 이미 녹취록의 내용은 경향신문사도 가지고 있고 검찰에도 원본이 제출된 상황인데 그걸 복사한 것이 과연 재물에 해당할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전에 우리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그 법원의 이제 판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시겠지만 그 전기를 중간에 꽂아가지고 예. 썼던 거는 이른바 도전 전기를 훔친 거 이거는 이제 재물이 아니어가지고 절도죄가 아니라는. 뿐만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다가 기밀 있는 서류를 그냥 들고 나오면 절도죄인데 복사해서 가지고 나왔을 때는 복사 용지에 대한 절도죄가 그렇죠.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A4 용지로 하면은 절도죄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일단 절도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네. 도의적으로 JTBC와 김인성 교수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특히 형사처벌, 민사상으로는 아마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네. 걸로 보입니다. 특히 보완을 요청했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그걸 외부에 그렇죠. 했다는 이제 걸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셔야 그런 될것 상황에서 같긴 하네요. 그 양반들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민사상 더군다나 이제 고인 입장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예. 고인의 음성이 그렇게 방송을 재현되는 통해서 것 재현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한 정신적 충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은 그래서 뭐 다른 조문들을 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저희 거의 뭐 돌발 영상 비슷한. 그런가요?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요. 저희 이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죠. 수사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특검이 필요한지 뭐 수사 전망에 대한 얘기와 함께 해보죠. 먼저 문무일 예, 수사팀의 팀장으로 갔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력으로 봤을 때는 특수통이다 이런 식으로만 언론에 회자되고 많은 것 같긴 한데 그 사건들을 또 따져보고
그 출신 성분, 뭐 네.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얘기할 거리들이 또 있더라고. 네. 추측되어지는 경향도 있고요. 뭐 이미 청취자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이제 이분이 광주일고 고려대 네. 법대를 졸업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검장 중에서는 가장 선임이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을 또 하셔서 소위 말하는 특수통, 저는 무슨 통통통 하는 게 영 마뜩지는 않은데 어쨌든 특수통을 역임했고 이제 이분이 팀장이고 부팀장에는 이제 구본선 네. 그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네. 네. 그 자리가 이진환이 있던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그 인간은 뭐 하고 사나 모르겠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사팀을 이끄는 실무검사진으로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김서구 네. 검사님이 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네. 태스크포스 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했던 검사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진의 위용은 이제 두 가지 분석, 아까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정말 강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김진태 총장이 그거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분석이 하나가 네. 있고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수통이라는 말로 어떤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든든한 어쨌든 근거를 제시한 거고, 또 다르게는 호남 출신이라는 그렇죠. 명분을 내세워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처럼 적당히 포장은 지금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나중에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인선 아니냐. 뭐 어쨌든 그 자리에 대구 출신이라든지 TK 출신을 집어넣었을 때 과연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회피성, 이 알리바이성 인선이 아니냐는 두 가지 상반된 분석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검찰 출신 이제 변호사님께 들은 말인데 구본선 검사는 굉장히 수사를 잘하는 분이래요. 이런 수사에서 그리고 북부지검에 손모가 하시는 검사가 추가로 투입되는데 네네. 그분 그 두 사람의 검사가 이렇게 합쳐지면 이제 바꿔먹는다는 표현을 이제 그분이 이제 쓰시는데 결과 수사를 자기 승진이나 자기 개인의 영달과 바꿔먹는다. 근데 적어도 두 검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수사 결과를 바꿔먹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계시다가 이제 나온 변호사님 한 분한테. 그래서 일단 김진태 총장이 지금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그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또 진짜 심지어 이분이 그 진주고 출신인가 그러시대요.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동문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진주고 출신 후배들이 선배님 뭐 동문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그런 데는 왜 나가? 하면서 자기 후배들을 더 홀대하고 막 그리고 굉장히 까칠하대요.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무슨 업무상으로 청탁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에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조차 지금 검찰 갖고 검찰이 저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의 검찰에 대한 압박이 어느 정도 심한 것인가 하는 거는 이 김진태 총장의 개인 캐릭터에 비추어서도 네.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 진영에서는 저는 조금 의지는 갖고 있다는 쪽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그래요. 그래도 기대를 해보고 실제 싶습니다. 그 부장급이고 실제 수사를 하게 되는 김서구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목격을 했지만은 정말 확신범이거든요.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 된다라고 정말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특히 또 TK 배제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또 TK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TK 출신인데 그런 걸로 봐서 적당히 명분만 갖추고 내용은 알맹이는 갖춰지지 않은 수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예. 그런 저도 분석의 전망을 갖고 있죠. 네.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봅니까 사실은 네. 검찰이 장난질 치고 말아먹고 엄한 수사 결과 내놓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만 하고 말 거다. 하지만 결과가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디테일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적어도 저는 검찰 내에서 이 사건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검찰 내에 바람이 이번 인선을 통해서 저는 반영된 거라고 조금 봐요.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최동욱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TF를 꾸리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TF를 꾸렸어요. 사실 그때도 제대로 하겠냐, 면죄부만 주고 말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윤석열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굴절되고 왜곡되고 좌절됐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정원 수사팀도 공중분해됐죠. 네. 저는 이 수사팀도 뭐 제가 그분들 면면은 잘 모르고 뭐 김서우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법정에 뭐 헌재에서 그랬지만 적어도 김진태 총장이 의지를 갖고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기대를 걸어보고 싶은 그런가요? 거고 다만 그것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법무부, 청와대 이런 라인을 통해서 뒤에서 지금 우병우가 얼마나 지금 바쁘겠어요.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전화하고 검찰 내에 또 막 이렇게 지금 우병우가 제일 바쁠 거예요 아마. 지금 검찰은 예. 문무일도 따로 만났을 거고 김진태도 따로 만나가지고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VIP 보호해야 되고 당신들 이 정권 날아가는 거 보고 싶냐. 지금 그러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디테일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그러한 데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해줘야 된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수사팀의 진용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예전에 윤석열 검사팀처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렇게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얘기는 그 수사팀에 대해서 뭐 신뢰하신다는 아니 뭐 신뢰보다도 일응의 의지는 갖고 있을 거다. 일응의 적어도 의지를 총장은. 읽으시는 것과는 별도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특검은 지금 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에 대해서 신중화해가지고 네네. 일각에서는 뭐 일각이 아니죠 보수 조중동은 야 새정치연합도 돈 받아 먹었구나 뒤가 구리니까 특검 얘기 안 하나 보다 사실 이제 그렇게 몰아붙여가고 뭐 노무현 정부 때 2번이나 특별사면 받았다는 걸로 예, 성환 계속 씨가 지금 특별사면 받은 물타기 사안을 하고 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있죠. 이 얘기 나오니까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정동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간 네. 예 거기서 예. 그걸 문재인을 수사해야 된다. 아유, 뭐 예, 어쨌든 그게 본론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정확하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하기로 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시기 문제로 또 힘겨루기를 해야 돼요. 그게 합의가 되더라도 그럼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 그럼 추천권이 여당, 야당, 그다음에 법무부 뭐 차관인가? 그다음에 법원행정처 차장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을 빼놓고는 전부 다 청와대 의중을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어차피 특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로 시간이 다 간다는 거예요. 예.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고 그러면 조사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특검으로 3명 추천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3명 추천해서 VIP한테 올리면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보나마나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특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차라리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하도록 저렇게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걸 보면서 국민 여론이 이렇게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고 네. 감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속내고 정무적인 저는 그 판단인 것 부분이 같고 이런 이해가 되신다는 이런 거죠. 이해가 됩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도 특히 뭐 김성훈 검사가 주로 하게 되고 검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자기가 이제 표면으로 접하게 되는 것들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수사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진실이 드러나는 엉뚱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개 개인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의 수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뢰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검찰에 맡겨두는 게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전 국민이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미 말씀하신 거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 관점을 우리가 네.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이 아니라 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우리가 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이 저렇게 엉망이고 형편없지만 검찰 내부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 사명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검사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100%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워하는 검사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 인선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예.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식당에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서초동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 뒷자리에 김서구 검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이미 통합주부사 사건으로 안면을 익힌지라 이걸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있었는데 우리 이재용 이제- 변호사님께서 단호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죠.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초동에서는 밥도 못 먹겠어. 자꾸 이제 검사 판사가 주변에 있으니까요. 검판사 욕하고 씹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있으니까 씹는, 들으라고 씹는 거다. 이렇게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들으면 어떡할까. 자, 이광철 변호사와 저는 서초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라도 열심히 검사와 판사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하면서 또 일상을 네. 영위해 가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검찰 수사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계속 수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3명 자리 꽉 채워서 다시 뵐 거죠? 네. 뭐 다른 일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